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9번째. 대나무,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번쩍이는 번개, 이슬비 내리는 소리, 대나무로 흘러내리네. 요사부순의 하이쿠에서 그것을 처음 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짓고 있던 최첨단의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거대한 새장 같은 비계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나무 비계였다. 내가 서 있던 홍콩의 코노트 로드 위 수십 미터 상공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나무 막대기가 서로 맞물려 있었다. 중식집에서나 볼 수 있는 대나무와 현대 기술의 만남이 혼란스럽고 무모할 정도로 원시적으로 보였다. 훗날 홍콩에 본사가 있는 건축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때 건물의 일반적인 강철 비계는 태풍에 많이 무너졌지만 옆 건물의 대나무 비계는 굳건히 버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나무의 임장 강도, 물체가 부서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은 제곱인치당 12,700kg 정도로 1,442kg 정도인 강철보다 더 세다. 대나무 기둥은 6배 빠르게 세우고 12배 빠르게 지울 수 있다. 게다가 대나무 기둥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가 덜 치명적이어서 훨씬 안전하다. 서양에서는 대나무를 동양적인 신뢰, 장식의 일부로만 여긴다. 하지만 대나무는 인류 문명에게 아주 위대한 식물 중 하나다. 대나무는 푸린 벽과의 대나무 악과 식물이다. 대나무 악과에서는 1,400여 종의 대나무가 있는데 키가 15cm에서 30m까지 자라고 그보다 더 큰 종들도 있다. 지름은 최대 30cm에 이른다. 땅을 뚫고 새싹이 돋을 때에 지름에서 더 굵어지지도 가늘어지지도 않고 위로만 치솟으며 키가 커진다. 한 번의 성장식의 최대 높이까지 자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 중 하나다. 24시간에 0.9m, 1시간에 4cm, 90초에 7.5mm씩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종과 토양의 종류, 지역 조건에 따라 자라는 속도는 달라진다. 풀처럼 줄기에 속은 비었다. 키가 큰 종과 벽과에서 가장 큰 식물이다. 대나무는 키가 다 자라면 마디마다 가지를 뻗는다. 이 마디는 줄기의 여러 부분이 만나는 접합부로 대나무의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여기에서 생긴다. 각각의 싹은 뿌리 줄기에서 돋아난다. 모여서 싹이 돋는 종이 있고 흩어져서 싹이 돋는 종이 있는데 그 차이가 크다. 흩어져서 싹이 돋는 종은 일직선으로 더 빨리 퍼진다. 대나무는 꽃을 잘 피우지 않는데 대부분의 종은 60년에서 130년 만에 한 번 꽃을 피운다.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꽃을 피우는 편인데 꽃을 피우느라 그만큼 부담을 져서 죽고 만다. 대나무의 유성생식은 너무나 큰일이다. 대나무는 보통 무성생식 과정을 통해 번식하고 대나무를 재배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대나무를 기르는 밭의 뿌리 줄기는 심하게 착취당해도 반세기 동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나무는 주로 아시아 열대 지방에서 자란다. 그러나 아메리카와 오스트라시아,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종들도 있다. 대나무는 바라보는 사람에게 한없이 낙천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유혹한다. 또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느껴질 만큼 아주 다양하고 많은 용도로 활용된다. 키가 크고 튼튼한 대나무 목재는 수천 년에 걸쳐 건축에 사용되었다. 대나무는 수액의 당도가 가장 낮고 해충의 피해가 가장 적고 강도가 가장 높을 때 베어 수확한다. 대나무의 강도, 특히 내구성은 대나무를 다루는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 지어졌다는 대나무 현수교가 있다.
유주 보수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현수교는 아직도 사용된다. 곤봉이나 창, 화살 같은 무기를 만들 때도 대나무를 사용했다. 오늘날 인도 경찰은 60에서 90cm 길이의 대나무 곤봉, 라티를 들고 다닌다. 최초로 화약을 활용한 화창을 만들 때도 대나무를 활용했다. 12세기에 사용했던 화창은 지금의 화염 방사기와 초단거리 산탄총을 합친 효과를 냈다. 그 무기는 아주 효과적이었고 모든 현대 총기의 조상이 되었다. 대나무가 없었다면 지금의 총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필이나 펜파이프, 드럼 실로폰, 마림바 등 악기를 만드는 데도 대나무를 사용한다. 대나무를 만드는 데도 바구니를 만드는 데도 사용했다. 물건을 담는 그릇의 발달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진보였다. 덕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가구나 통발, 낚싯대도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다. 어부나 낚시가 취미인 사람들은 섬유유리가 널리 보급된 1950년 무렵 전까지 주로 대나무 낚싯대를 사용했다. 대나무를 미국에서는 대나무 막대, 영국에서는 대나무 줄기를 쪼갠 막대라고 불렀다. 내가 홍콩 남아섬에 살던 시절에는 축구장에 매년 대나무로 만든 극장이 들어섰다. 대나무 극장 안에서 2주 동안 매일 중국 경극을 공연했고 관람객은 떠들썩하게 먹으면서 열광했다. 폭죽을 만드는데도 대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 짧은 길이에 대나무에 물과 탄산칼슘을 재운 후 아세틸린 가스가 생기며 신중하려면 긴 꽃쟁이로 불을 붙인다. 뗏목과 수상 가옥을 만드는데도 대나무를 사용해왔다.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쪼갠 대나무 위에 글을 썼고 글을 쓰는 펜도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의 어리싹 죽순은 먹을 수는 있지만 적절히 요리해서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순 안에 있는 독소가 장에서 시한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시한화물은 구토, 두통, 현기증 등을 일으킨다. 죽순은 통조림으로 많이 만들고 중국 음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다. 죽순은 볶음 요리를 비롯한 여러 요리에서 식감을 돋구지만 맛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죽순은 강판에 갈거나 발효시키거나 식초에 절여서 먹을 수 있다. 이토록 유용하면서 쓸모가 다양한 식물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서양에까지 전해졌다. 우리 대부분은 대나무의 강점에 대한 속담을 잘 알고 있다. 1970년대 무술 영화의 거장 브루스 리는 대나무나 버드나무는 바람에 휘어져도 살아남지만 가장 단단한 나무는 그보다 쉽게 부러진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했다. 중국 문화에서 대나무는 고듬, 끈질김, 겸손함, 우아함, 소박함, 진실함 등 온갖 중요한 미덕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강인함, 곱게 뻗은 줄기는 명예, 비어있는 속은 겸손, 깨끗한 표면은 순결을 상징한다. 대나무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사군자 중 하나로 이들은 각기 다른 미덕을 상징한다. 대나무는 또한 소나무, 매화, 나무와 함께 겨울의 새 친구 중 하나다. 소나무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지 않으며 대나무는 시들지 않고 매화는 이른 봄에 화려한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필리핀에는 둘로 갈라진 대나무의 양쪽에서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창조 신화가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꿈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본 후 잠에서 깼는데 대나무 안에서 숨어있는 그 여인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나무는 수세기에 걸쳐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후정예는 1627년에 십죽제에서 화보를 펴냈다. 이 화첩에서 수묵화와 서해 대나무 잎은 거의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격리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를 심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된 야생 대나무 숲을 대나무를 주식으로 하는 대왕 판다의 서식지로 보호해 오고 있다. 대나무를 이용해 양말과 속옷 등 의류를 만들기도 한다.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는 대나무의 셀룰로스를 녹여서 만든 섬유다. 이 장을 비롯해 이 책의 다른 많은 장에서 여러 가지를 일반화시켜 결론 내리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선문답으로 이 장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소나무에서 소나무를 배우고 대나무에서 대나무를 배워라. 차나무 54번째 차나무 전쟁과 혁명의 도화선이 된 환대의 상징. 차의 문제는 원래는 꽤 좋은 음료였다는 점이다. 조지 마이클스의 책 인도인 되는 법. 물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차다. 커피, 청량음료, 술은 모두 합한 양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신다. 마시는 차를 보면 어떤 문화권인지 그 문화권에서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차는 환대를 상징하고 국가를 정의한다. 혁명을 일으켰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무역 전쟁도 일으켰다. 차나무는 우리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와 상업, 정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차나무과의 카멜리아 시넨시스 종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차나무를 그대로 두면 높이 16m의 적당한 나무로 자란다. 그러나 찻잎을 쉽게 따려고 보통 허리 높이까지만 자라도록 가지를 잘라낸다. 중국의 건고 신화에 따르면 현명한 통치자이자 과학자였던 신농 황제가 기원전 2737년에 정원에서 물을 끓이려고 있을 때 나뭇잎 하나가 물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 잎은 물론 찻잎이었다. 신농 황제는 찻잎이 우러난 물을 마시고 기뻐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중국의 불교를 전파한 승려이자 선불교의 장시자로 여기는 보리달마가 9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화가 난 보리달마는 자신의 눈꺼풀을 잘라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차나무 덤불이 곧장 솟아났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의 본질적인 매력인 가벼운 카페인 효과를 잘 보여준다. 대략 설명하면 커피 한 잔에는 홍차 한 잔에 든 카페인의 2배 정도가 들어있다. 차는 서기 618년에서 917년 당나라에서 보편적인 음료가 되었다. 유구는 762년 다경을 썼다. 그는 그 책에서 차를 재배하는 방식과 잘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차를 불교, 도교, 유교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우주의 기본 원리인 조화와 단순함에 관해 이야기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차를 마시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중국인은 오래전부터 차를 중시해온 문화 덕분에 부수적인 2가지 특이한 영향을 받았다. 차를 마시려면 물을 끓여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물을 마시게 된다. 끓이지 않은 물에는 위험한 박테리아가 퍼질 수 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발효를 통해 더 안전한 음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인은 알코올에 대한 유전적 과민증이 드물지만 중국인은 비교적 흔하다. 알코올 과민증 사람은 술을 몇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금방 취한다. 술은 유리병에 보관하고 유리잔에 따라 마시는 경향이 있다. 보관하는 병이나 마시는 잔에서 술의 색깔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유리 기술이 발전했지만 동양에서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중국은 많은 기술에서 앞서 나갔지만 유리 기술에서는 뒤떨어졌다. 서양은 만원경과 현미경을 발명해 학문을 발달시켰고 안경을 발명해 사람들이 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정도 더 늘었다. 차를 마시는 문화는 일본과 한국으로 전파되었다. 17세기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다. 포르투갈인 찰스 2세의 아내 브라간자의 개설인이 차를 영국에
들여왔다. 찰스 자신도 네덜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차를 좋아하게 되었다. 17세기 영국의 해군 행정관이었던 세무얼 피퍼스는 1660년의 일기에서 그 후 나는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차 한 잔 중고 음료를 주문했고 떠났다라고 기록했다. 이 음료는 인기를 얻었다. 차는 커피하우스에서 남자들이 마시던 커피보다 더 여성스럽고 가정적인 음료로 보였다. 17세기 프랑스 귀족의 연대기 작가 마담 드 세비네는 이렇게 기록했다. 매일 12잔씩 차를 마시는 타랑트 왕자비를 만났다. 그녀는 차가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수드 랑드크라브가 매일 아침 차를 40잔씩 마신다고 내게 장담했다. 하지만 마담, 실제로는 30잔 정도일 거예요. 아니요, 40잔이에요. 그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마시고 우리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말했다. 18세기가 되자 차는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얻었다. 러시아에서는 사모바르, 차물을 끓이는 주전자의 대운물과 레몬을 탄 차를 마시는 일이 관습이 되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뉴 암스테르담으로 차를 가져왔고 영국이 차지한 후 그곳의 이름은 뉴욕으로 바뀌었다. 널리 인기를 얻으면서 차는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 직접 교육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영국은 차에 세금을 부과해 동인도 회사를 보호했다. 이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붕괴했다. 1773년에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무리가 차를 실은 영국 배를 습격했다.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차를 보스턴 항구의 바닷물에 쏟아 부었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혁명의 출발점이 되어 1776년 미국 건국으로 이어졌다. 여러 해 동안 중국은 차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이 심해졌다. 영국은 유용한 약으로 여기던 아편을 팔아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 1839년에서 1842년 첫 번째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 첫 전쟁과 이후 프랑스가 개입한 전쟁에서 모두 서양의 압도적인 승리로 거두었다. 그 무렵 인도에서 차 재배가 시작되었다.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포처는 이 결정적인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중국 상인으로 위장해 중국에서 일하면서 차의 씨앗과 중국의 차 전문가들을 인도로 데려왔다.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은 결국 1870년대에 깨졌다. 그 이전에도 티 클리퍼라고 불리는 아주 빠른 범선들이 가장 신선한 차를 유럽으로 가져오려고 경쟁했다. 어떤 배는 속도를 높이려고 돛을 35개나 달기도 했다. 이제 차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 계층 사람들이 하루 일을 끝낸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셨다. 그들은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저녁을 일찍 먹었다. 계층에 대한 영국인의 집착은 차를 통해서도 쉽게 드러난다. 오늘날 저녁 식사를 차라고 부른다면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일이다. 낮은 탁자에서 샌드위치, 케이크와 함께 먹는 FT는 빅토리아 시대의 인기를 끌었다. FT는 티를 마시는 습관은 저녁을 훨씬 늦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동자 계층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차 주전자에서 차를 따르기 전에 우유를 먼저 부었다. 반면 사회적 주의를 뽐내려는 사람들은 우유보다 차를 먼저 부었다. 차는 직장에서 일하다 잠시 쉴 때 마시는 중요한 음료가 되었다. 차에 카페인과 넉넉하게 넣은 설탕 모두 기운을 북돋워 준다. 차 한 잔의 휴식은 직장인의 권리가 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자 중산층 사람들은 감귤류 식물인 베르가모트로 향을 낸 얼그레이나 연기 맛이 나는 랩생 수총 등 이국적인 차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형적인 홍차를 건설 노동자의 차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중산층과 상류층은 자신들의 홍차 취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왜 얼그레이를 마실까? 왜냐하면 제대로 된 차를 훔친 것이니까 라는 1980 연대 농담이 있다. 재산을 훔친 것이다. 라는 무정부주의자 부르동의 말에서 재산을 제대로 된 차로 살짝 바꾼 말장난이다. 이전에는 차를 지배하는 나라였던 인도는 이제 차를 마시는 나라가 되었다. 어느 기차역이든 단맛에 강한 차를 판매한다. 1인당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투르키예다. 투르키의 사람들은 유리잔에 차를 부어 마신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한 회사가 관람객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더워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제조 회사와 손을 잡고 아이스티를 만들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마시는 차의 80%는 아이스티다. 인스턴트 차를 시장에 내놓으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캐나다군은 차, 우유, 설탕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네모난 덩어리인 콤보를 배급받았다. 이것을 끓인 물에 섞어서 마셨는데 액체가 식으면 표면이 두꺼운 찌꺼기로 덮였다. 천을 이용한 티백은 20세기 초에 개발되어 특허를 받았지만 1950년대 종이 티백으로 바꾼 다음에는 인기를 얻었다. 테틀리사는 이 티백을 영국에 소개했고 금방 성공을 거두었다. 차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는 의뢰는 사라졌지만 대신 편리함을 얻었다. 차는 지금도 중요하다. 영국에서 차는 환대의 상징이다. 누가 찾아오면 당연히 차 한 잔을 대접한다. 회계사나 배관공처럼 일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차를 내놓는다. 커피와 차와 경쟁하는 음료이긴 하지만 커피는 사회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모호하다. 차를 대접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아프리카에서는 민트와 설탕, 티베트에서는 야크, 버터, 중국에서는 제스민 꽃을 넣어 차를 마신다. 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유를 넣는 이유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인다. 우유를 먼저 넣으면 차가 식어서 섬세한 도자기 잔이 깨질 위험이 줄어든다. 긴 바닷길을 헤치고 도착한 차는 쓴맛이 나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했다. 우유는 차에 들어있는 옥살산을 줄인다 같은 이유를 든다. 어머니는 내게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자신의 방에서 중국인 학생을 맞이한 후 영국의 전통 방식으로 차를 대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다. 교수가 차만큼 좋은 건 없지라고 자신있게 말하자 학생이 정중하게 아니요, 이것은 차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쉬운 5번째, 조롱박. 식물로 만든 위대한 발명품. 곰돌이 푸는 물건을 담을 유용한 그릇을 주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라고 행복하게 말했다. 밀른의 동화 곰돌이 푸에서 가장 큰 혁신은 무엇이었을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조상들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무엇이었을까? 땅에서 유원인처럼 살던 우리 조상이 후손들에게 지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에는 보통 2가지 대답이 나온다. 불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다른 하나인 돌과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책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유전적 후손일 뿐이다. 또한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증거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조상들이 식물을 이용했던 흔적은 대부분 땅으로 되돌아갔다. 다른 증거들과 아마도 더 중요한 발명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면서 돌로 만든 도구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2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첫 번째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측해야 한다는 점이다. 2번째는 발명품의 중요도에는 팝송 차트 순위 같은 서열이 없다는 점이다. 어떤 혁신이든 각각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혁신은 과소평가되거나 증거가 부족해 아예
빚지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겨울에 이글을 쓰면서 세어보니 지금 나는 주머니를 13개나 가지고 있고 그중 7개를 사용하고 있다. 방구석에는 다음 여행에 쓸 배낭이 놓여 있다. 부엌에는 먹을 음식과 음료가 각종 통과 단지 병에 담겨 있다.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인간이 아닌 어떤 정도 물건을 담는 용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한때는 도구의 사용이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문어를 포함해 다른 많은 정도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밝혀졌다. 그러나 물건을 용기 안에 담는다는 개념은 전적으로 인간만이 생각해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까지 조롱박을 이용해 액체와 곡물 같은 알갱이들을 저장하고 운반한다. 이것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농업을 발명하기 훨씬 전 수천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일 가능성이 높다. 아주 요용한 조롱박은 열대와 온대 기후의 세계 곳곳에서 자랄 수 있는 박과 식물이다. 박과 식물은 주로 큰 열매를 맺는 일년생 덩굴 식물로 1000종 정도가 있다. 지금도 재배하는 박과 식물로 오이, 멜론, 페프, 호박, 주키니 호박 같은 각종 호박 등이 있다. 원산지가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조롱박, 라게나리아, 시세리리아 역시 같은 박과 식물이다. 아주 먼 옛날 구석기 시대의 아르키메데스 같은 사람이 그런 덩굴에서 떨어져 다람쥐와 개미가 속을 다 파먹고 햇볕에 달궈진 조롱박을 발견한 후 개울물에 깊이 담가 물을 벗어 마시고 지평선을 향해 유레카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즐겁다. 용기는 삶의 가능성을 바꾼다. 물을 가득 채운 조롱박이 있으면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다. 특히 조롱박을 몸에 달아매고 양손이 자유로워지면 더욱 그렇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담을 용기가 있으면 물을 보관할 수 있어서 악어가 사는 강까지 물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용기에 음식을 담아 설치류와 곤충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입구를 막는 기술을 익히며 더욱 안전하다. 조롱박의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다. 그러나 마른 풀고리 안에 놓거나 더 쉽게는 조약돌 3개를 이용하며 완전히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다. 식물학자인 내 친구 마니 온몰라는 그 방법을 아프리카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 조롱박을 기를 수 있는 따뜻한 기후라면 어디에서나 조롱박을 용기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조롱박 용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롱박 덕분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단계를 밟으며 조롱박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먼저 나무나 돌로 만든 도구로 속을 일부러 파낸다. 몇 종은 특히 어릴 때 따면 속을 파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성숙했거나 먹을 수 없는 종이라면 속을 파내기 전에 햇볕에 말려야 한다. 용기에서 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뜨겁게 달구는 것이다. 뜨거운 재와 목탄을 조롱박 안에 넣고 휘젓는다. 이 방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뜨겁게 달궈서 좋은 용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밀랍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밀랍을 데워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이 밀랍을 조롱박 안쪽에 골고루 바른다. 입구가 넓으면 손으로 바르고 입구가 좁으면 막대기로 깃털을 꽂아서 바른다. 더 작은 호리병박은 옆으로 돌려 쪼개고 이 부분을 제거하면 손잡이가 긴 술잔으로 만들 수 있다. 보통 조롱박과 호리병박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호리병박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자라는 호리병박 나무의 열매다. 이 열매 역시 훌륭한 용기를 만들 수 있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한다.
인류는 조롱박을 이용하는 기술을 익힌 후 더 많은 용도를 찾아냈다. 조롱박을 가정용품이나 장식용으로 사용했고, 드럼이나 현악기, 코를 부는 피리 같은 악기와 딸랑이로도 만들었다. 세련된 현대 악기를 만들 때도 여전히 조롱박을 사용한다. 음악가인 내 아들은 시타르를 가지고 있고 연주하기도 한다. 다른 모든 시타르처럼 조롱박으로 만든 시타르다. 조롱박 덕분에 그 악기는 독특한 울림을 낸다. 박과 중 수세미 오이 속의 종들의 스펀지 같은 속을 욕실에서 몸을 문지를 때 사용할 수 있다.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는 매년 휠리온 데이에 속을 파는 호박을 이용해 악령을 내쫓는다. 아프리카의 한 덩굴 식물이 우연히 우리가 아는 병 모양으로 자라나지 않았다면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석기 시대에 아르키메데스 같은 인물, 그리고 이런 귀한 식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 축배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쉬운 6번째, 미국 담쟁이 덩굴.